3학년 1학기 이제 3학년 2학기 200호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는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공부할지를 적은 프린트가 나갔을 거예요. 그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문제를 설명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구름이 생성되는 단계를 적으시오. 구름이 생성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기표면이 있고요.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어떠한 곳에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냐면 상승의 결과로 먼저 기압이 작아지게 되겠죠. 기압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다음에 기압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또 하나 온도가 하강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또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무엇에 도착하느냐? 이 공기덩어리가 수증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드디어 이슬점에 도착하겠죠. 이슬점에 도착하기 시작하면 바로 응결이 시작됩니다. 응결이 시작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름이 생성되는 단계 첫 번째, 지표면에서 공기덩어리가 있는데 이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시작해야 돼요. 상승을 시작하면 기압이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또 하나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대륙권의 특징이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슬점에 도착을 하겠죠. 이슬점에 도착하면 응결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때부터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구름이 높이까지 생성되고 아니면 옆으로 생성되고는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을 볼게요. 아까 전에 봤듯이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공기덩어리가 상승해야 되고 그 공기덩어리에 수증기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기가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이 공기 안에 존재를 해야 되겠죠. 충분한 양이 존재해야 구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상승하고 수증기가 존재해서 응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응결할 때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데 먼저 공기 상승의 첫 번째 경우가 공기가 모이는 경우, 그 다음에 산을 타는 경우, 그 다음에 가열돼서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기와 공기가 만나는 경우예요. 무슨 뜻이냐? 공기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공기가 모이고 여기서도 공기가 모이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공기가 서로 모이면 다 모든 방에서 모이게 되면 공기는 서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나가고 싶어도 오는 바람 때문에 못 나가니까 공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모이는 경우. 또 하나 산이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역시 상승하게 되겠죠. 또 지표면이 갑자기 가열되면 뜨거워져서 부피가 팽창이 되니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공기와 공기가 만날 때 어떤 공기는 밑으로 파고들고 어떤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이제 수증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포화 수증기 곡선에 따라서 이슬점에 도착하고 공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응결하는 조건이 또 필요해요. 바로 응결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응결핵이 없어서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공 강우 현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바로 인공적으로 응결핵을 뿌려주면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구름 입자가 그러면 이 구름 입자들이 부딪혀서 아니면 더 큰 구름 속에 응결핵을 중심으로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다시 물방울들이 모여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 강우 현상의 응결핵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의 생성 조건은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 공기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도 하고 산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가열이 되고 공기와 공기가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수증기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응결 현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응결핵도 존재를 해야 돼요. 응결핵은 먼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입자들이면 응결핵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 생성의 조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이 프린트 내용은요, 교과서에서 소단원별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 거고요. 시험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구름의 종류. 구름의 종류가 교과서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크게 봐서 높이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높이에 따라서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높은 구름,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낮은 구름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구름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구름, 중간 구름은 중간 정도, 낮은 구름은 지표면에서 가까운 쪽으로 돼요. 보통 한 500m나 길어도 한 1km. 여기는 500에서 한 1, 2km, 3km. 그 다음에 높은 구름은 그 높이 이상에서 생겨나게 되죠. 두 번째, 나는 이제 층운과 적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층운이라는 것은 옆으로 길게 뻗는 거. 자, 층운의 모습을 그리면 대충 이런 형태의 그림. 혹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그림이 다 층운이고요. 적운의 구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뭉게구름들이 적운이 될 거예요. 얘네는 공기의 상승 속도가 느린 경우에 만들어지고 적운은 공기의 상승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난운이 있어요. 정난운. 우리 교과서에 정난운은 따로 스페셜하게 그려졌죠. 정난운은 아주 높은 곳까지 상승을 해서 아주 크게 발달한 높은 구름이에요. 이런 구름은 상승 기류가 강해서 상승 기류, 즉 올라가는 공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는 얼음, 밑에는 물방울들이 많이 되어있는 아주 발달된 구름이고요. 정난운이 생기면 보통 소나기나 스콜 아니면 태풍 이런 경우에 정난운이 생겨요. 즉 강한 비, 눈 현상이 생길 때는 정난운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 볼게요. 네 번째는 강수현상을 구별해라. 다섯 번째까지 연결할게요. 강수현상을 설명해라 해요. 먼저 강수현상을 보면 강수현상이라 하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은 비죠. 이 비는 두 가지 비가 있습니다. 먼저 찬비, 그 다음에 따뜻한 비가 있습니다. 찬비의 경우는 어떠냐? 먼저 찬비는 구름이 상승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기 구름의 하단은 이슬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구름의 하단이 이슬점이냐면 여기서부터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슬점이죠. 응결이 시작된 온도가 이슬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슬점이고 이슬점 이하로 점점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온도가 되면 여기가 이제 0도가 될 거고요. 0도 이상에서는 빙정이라고 해서 말은 어렵지만 얼음 알갱이들이 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냉장고에 있는 얼음 알갱이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프레이 칙칙 뿌리면 싹 퍼지죠? 그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얼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 안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빙정 주변에 물방울이 막 모여서 빙정들이 커지게 되면 무거워지겠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0도 이상의 온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온도, 여기 플러스 온도가 될 거니까 빙정이 떨어지면서 녹아서 비로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얼음이 녹아서 됐다라고 해서 찬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예요. 우리나라에서 봄하고 가을에 내리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지금 녹화하는 오늘 아니면 이제 시험 일주일 전쯤에 내렸던 비, 가을철에 내리는 비, 앞으로 겨울이 되기 전까지 내리는 비들은 다 찬비예요. 근데 따뜻한 비가 존재해요. 따뜻한 비는 어떤 거냐? 빙정이 없어요.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빛과 열을 많이 받아서 여기가 공기가 갑자기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가도 0도 근처 혹은 0도가 됐다 하더라도 위에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다 물방울이에요. 빙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에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은결에게 막 물방울들이 뭉쳐서 서로 간에 부딪혀요. 물방울과 물방울이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지만 물방울과 물방울이 부딪혀서 커지게 되고요. 물방울이 커지게 되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진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다른 물방울 또 부딪히고 점점 더 커져서 내리는 비. 보통은 소나기,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소나기 혹은 적도 지방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스콜이라고 하죠. 하루에 한 번씩 갑자기 30분 쫙 내리는 비. 이런 스콜들이 따뜻한 비가 돼요. 즉 위에서 빙정이 녹아서 내리는 비면 찬비다. 따뜻한 비는 빙정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내리는 비다라고 되겠죠. 그럼 이제 비가 찬비, 따뜻한 비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알았고요. 찬비는 일반적으로 위쪽에 빙정, 얼음이 있다는 거. 빙정이 있는데 이 빙정이 천천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쪽 기온이 대충 영하 10도 지표면이 미는 뭐 영하 30도 뭐 영하 40도 이렇게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빙정이 떨어지겠죠. 이 빙정 주변에 수증기가 많이 있다면 빙정에 막 물방울이 붙는데 주변이 차갑지요? 그래서 내리는 게 그냥 물방울이 빙정에 붙어서 그냥 얼 거예요. 예, 그래서 내리는 게 눈이 되겠죠. 눈은 이렇게 빙정, 은결의 주변에 빙정이 만들어지고 물이 얼게 되고 이 얼음 주변에 다시 또 물방울이 붙어서 얼고 이렇게 커진 눈 알갱이가 만들어지고 지표면이 아니면 지표 근처가 뭐 0도 근처, 0도 이하일 때는 눈으로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수현상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떨어지는 모든 현상인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물, 우리나라는 겨울이 한 번 있고 봄, 여름, 가을이 즉 비가 내리는 물이 3번 있으니까 비가 주로 되지만 겨울철엔 눈도 내리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박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박은 뭐냐? 아까 전에 빙정이 왔다 갔다 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빙정이 커져요. 그래서 내려도 떨어져도 녹지 않을 만큼 커져요. 크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우박이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강수현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 거. 강수현상은 이런 용어가 존재해요. 강수량, 강우량, 적설량이 존재하죠. 강수량, 강우량, 적설량.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강우량은 비의 양이에요. 보통 단위는 밀리미터를 쓰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큰 업적 중에 치국이가 존재하죠. 사실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 시절에 장영실이라는 과학자, 학자가 만들었는데 노예 출신이지만 양반으로 됐죠. 치국이는 이렇게 비가 찰랑찰랑 돼서 여기에 요 밀리를 재는 거예요. 이게 치국이에요. 요 비를 재는 거, 비의 높이.
높이. 즉 이거는 물이죠. 떨어지는 건 비가 되겠죠. 비가 떨어져서 고이게 되면 이 물의 높이를 재는 게 강우량이에요. 적설량은 겨울철에 되겠죠. 눈이 쌓인 양이에요. 쌓인 양. 당연히 센티미터가 단위가 돼요. 왜 밀리미터가 아니냐? 눈은 부피가 커요. 물보다. 그래서 여기가 똑같은 치구기를 준비해서 눈을 쌓아보면 여기에 10mm 정도의 비가 왔다라고 하면 대충 10mm가 아니라 10mm는 1cm거든요. 5cm 혹은 10cm 정도로 센티미터로 눈이 쌓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양을 센티미터로 보고 쌓인 눈의 양이라고 해서 적설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우량, 적설량인데 강수량은 뭐냐? 1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린 비의 물의 양을 다 측정하는 거예요. 물의 양. 물이기 때문에 적설량도 포함이 돼요. 왜냐? 눈도 녹으면 물이죠. 근데 단위가 달라요. 어떻게 하냐? 적설량에 눈을 녹일 거예요. 눈이 이만큼 한 10cm 쌓였다. 이 눈이 다 녹았더니 이만큼 줄어들었다. 눈은 눈 알갱이들 사이에 공간이 많죠? 그래서 줄어들죠. 그러면 줄어들었어요. 이게 한 5mm다. 어느 날 10mm를 낸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한 강수량,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00mm, 대충 1.2m. 여러분들 기준으로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정도 있기 정도. 요 정도 바닥부터 요 정도까지 1년 동안 비가 내려요. 하지만 이게 360일에 흩어져 있죠. 장마철에 좀 더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걸 강수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수량은 강우량과 적설량을 더한 것이 강수량이 되겠죠. 기타 등등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도 이 우박량을 녹여서 강수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네, 이제 강수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번과 5번을 같이 설명한 겁니다. 다음 설명을 보면 6번 대기의 대순환을 설명하시오. 대기의 대순환은요, 설명거리가 몇 가지가 있죠. 봅시다. 대기의 대순환. 대기의 대순환을 설명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 지구 북반구만 기준으로 생각할 거예요. 남반구는 지구 북반구와 데칼코마니 대칭이에요. 대칭. 이게 북반구가 되면 북반구의 위쪽은 남반구의 아래쪽.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반쪽만 지구의 북반구 반쪽. 4분의 1 이쪽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니까 여기만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생기냐? 여기는 적도고요. 여기는 극지방이 될 거예요.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배웠고요. 적도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온다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거든요. 태양 에너지가 많이 오니까 뜨겁죠.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할 거예요. 공기의 상승. 적도지방은 공기가 하강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론상 공기가 상승하면 이쪽 다 상승할 거고 이쪽 하강하면 하강한 공기는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해진 공기가 하늘 위에서 극지방으로 가서 내려와서 조금 따뜻하고 극지방 따뜻하게 만들고 상공기가 열로 좀 내려오면서 차갑게 만들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대기권이 대륙권 안에서 순환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건 대륙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냐? 실제로 봤더니 여기는 상승을 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는 코스가 만들어져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다 이거예요. 대기의 대순환이. 잘 생각해 봤더니 이 영향이 바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 코리올리라는 힘, 전압력이라는 힘이 생겨서 공기에 바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여기를 기준으로 대충 30도 정도가 되는데 위도 30도 근처, 그다음에 위도 60도 근처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이쪽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현상이 생겨나요. 이 지표면에 부는 바람.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현상이 생겨나고요.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현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바람이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고 여기는 올라가다가 휘어지고 내려가다가 휘어지는 현상. 그래서
세 개의 셀이라고 하죠. 뭐 생물 시간에 세포 배웠을 때 세포가 영어로 셀인데 바람이 세 개의 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고 우리는 이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무역풍. 바람의 방향에 동서남북이 안 들어가고 무역풍인 이유가 이 바람을 타고 무역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범선,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 범선에서 무역풍을 사용해서 여러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무역풍. 여기는 서쪽에서 분다고 해서 편서풍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편동풍 또는 극동풍이라고 해요. 극쪽에서 부는 동풍이다. 그래서 극동풍이라고 해요. 하나 더 알아둘 점은 여기는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니까 적도지방은 상승을 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적도지방에 밀림이 발달해요. 여기 상승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침엽수림이 발달되어 있어요. 시베리아 아니면 뭐 캐나다의 침엽수림들 거기도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죠. 그런데 여기를 봅시다. 하강이에요. 하강을 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가물어지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는 사막이 많아요. 사막. 위도 30도 근처에 혹은 위도 30도가 아니라 회기선 근처라고도 하는데 여기 근처, 여기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하강 기류 때문에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사막 지역이 많은 특징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전부 다 여기 근처에 있게 되고요. 두낭이라는 곳도 여기 위치가 변해서 됐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대기의 대순환 과정을 설명했고요.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의 바람의 방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저기압과 고기압. 먼저 저기압, 고기압. 우리가 1학기 때 기압에 대해서 배웠는데 1기압은 1013 HPA 읽으면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이 숫자가 커서 고기압, 이 숫자가 작아서 고기압이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작으면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크면 고기압이라고 할 거예요. 즉 이렇게 기압을 다 똑같은 곳으로 연결된 기압의 값이 다 똑같은 곳에 연결된 등압선이 있는데 여기가 1000이라는 숫자, 여기가 996이라는 숫자, 992라는 숫자라고 하면 여기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저기압이라고 하고 똑같은 원리로 여기가 1000이므로 여기가 1004 정도 되고 1008, 1012 등압선은 4간격으로 그려요. 등압선은 4 HPA 단위가 4간격으로 그리게 되는데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low L이라고 표시하고요. 영어로 H high라고 표시해요. 그러면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 고기압은 기압이 높으니까 바람이 저기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처럼 쭉 가면 돼요. 손으로.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안 돼요. 왜냐? 아까 전에 대기의 대순환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항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전항력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휘어져요. 바람이. 근데 이 바람이 휘어지는 방향을 외우기가 약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요. 오른쪽,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눈썹을 그려서 눈썹을 회전시킬 거예요. 그대로. 눈썹. 이거 그대로 회전시킬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예요. 고기압은 공기가 많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로 그리면 되고요. 저기압은 들어가는 화살표로 그리면 돼요. 들어가는 화살표. 그러면 고기압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겠죠. 휘어지는 그림이 되고요. 저기압은 공기가 모이게 되니까 상승 기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고기압은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는 하강 기류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강 기류. 즉 공기가 내려와서 구름이 안 만들어지고 고기압인 곳은 맑은 날씨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8번 8번째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 가을철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기단. 먼저 기단은 공기 덩어리예요. 이게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 덩어리처럼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큰 중국 대륙 정도의 아주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 얘네는 성질이 비슷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육지 기단은요, 건조하겠죠? 물이 별로 없으니까. 바다 쪽 기단. 습도가 높겠죠. 왜냐? 바닷물이 증발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높은 위도의 기단. 위도가 높으면 공기가 춥겠죠. 차갑다라는 성질. 다음에, 낮은 위도의 기단은, 적도지방의 기단은 당연히 덥다라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의 조합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요. 자, 칠판을 잘 보시면 선생님이 대충 정확히는 잘 못 그리지만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우리나라 주변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위도가 높고요. 이쪽은 위도가 낮고요. 이쪽은 육지가 많고요. 이쪽은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성질이냐? 춥고 습하다. 아래쪽은 덥고 습하다. 이쪽은요, 육지가 있으니까 건조하고 덥다. 여기는 춥고 건조하다 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 있는 기단은 이 큰 기단이라고 해서 여기를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 여기는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여기는 양쯔강 기단.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여름철에 바람이 남동 계절풍이 불죠. 그다음에 봄철에 이렇게 불고요. 장마철에 습하고 더운 기단과 춥고 습한 기단이 만나면, 습하고 습하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죠. 덥고 추운 것이 만나서 전선이 만들어서 장마철에 이 두 기단 때문에 비가 열나 많이 오는 거고요.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끔 아주 밑에 있는 적도 기단이 마음대로 올라와요. 이게 바로 태풍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크게 5개가 있는데 주 기단은 4가지. 4가지. 육지가 많으면 건조하다. 바다가 많으면 습하다. 딱 나눠놓고 춥다, 따뜻하다의 조합으로 되고요. 여러분들은 기단의 이름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단이 알았는데 이 기단이라는 것은 공기덩어리고요.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잘 섞이지 못해요. 잘 섞이지 못하고 서로 경계면을 가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은 선이에요. 좀 길죠? 그림 그리면 쉬워요. 어느 곳에 땅이 있는데, 이건 땅이에요. 지표면이 있는데, 여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차가운 공기. 찬 공기가 들어와요. 찬 공기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는 이렇게 만나겠죠?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만나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해요. 전선면. 근데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면 이렇게 선이 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선을 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표면에 이렇게 전선이 되어 있고요. 전선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찬 공기가 막 전진을 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도 가지만 여기서 되는 공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밀리면 이쪽에 찬 공기를 또 밀어야 돼요.
그러면 찬 공기는 천천히 가고 따뜻한 공기는 운동이 빨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전선을 우리는 한랭 전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전선을 온난 전선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집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집 한 채. 여기에 집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집에 있으면 지금은 찬 공기 속에 집이 있으니까 약간 쌀쌀하다가 될 거예요. 근데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잠시 뒤에 집은 안 움직이겠죠. 이거 전체가 이렇게 딱 오게 되면 따뜻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여기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춥겠다가 되겠죠. 날씨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에서만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저근형 구름이 되고 비가 쏟게 생기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여기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층은형 구름이 생기고 비가 넓게 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저근형 구름, 층은형 구름,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요. 여기는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선에 관련된 사실들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아요. 지도가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저기압이 딱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한랭전선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요. 삼각형으로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동그랗게 표시해요. 부드럽다고 해서 다 색칠되어 있고요. 잠시 뒤에 얘는 지표면에 어느 곳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그림상 따뜻한 공기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잠시 뒤에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가겠죠. 또 잠시 뒤에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저근형 구름이 와서 강한 비가 내리다가 구름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선에 관련돼서는 한랭전선이 있다, 온난전선이 있다, 이렇게 구름이 이동한다. 우리는 이런 저기압을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죠. 온대성 저기압 말고 열대성 저기압이 있어요. 걔가 바로 태풍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은 온대성 저기압과 달리 전선이 없이 그냥 구름만 열나만 들어주고 비가 다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대성 저기압에서 날씨 변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전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에 온대 저기압의 특징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온대 저기압의 특징이다.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은 지도를 그릴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지도예요. 제가 여름방학 때 제주에 가봤어요. 제주에 갔는데 저기압이 있어요. 온대성 저기압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슝 오고 있어요. 여기는 온난전선, 여기는 한랭전선. 온대성 저기압의 특징에 따라서 제주도는 약간 차가울 거예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돼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제주도는 약간 온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잠시 뒤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비가 올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잠시 뒤에 제주도에 온대성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와가지고 슝 돼서 온난전선이 이렇게 돼요. 한랭전선이 이렇게 돼요. 얘 무슨 일이 생기냐? 따뜻한 공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온난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층은형 비, 약한 비가 내려요. 근데 잠시 뒤에 온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됐어요.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많은 저근형 구름 때문에 비가 막 내렸다가 추워져요. 따뜻한 지역이 더 차가운 지역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온도도 변하고
비가 내리는 패턴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전선에 따라서. 물론 저기압에 이런 데로 지나간다. 저기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기 쑥 지나간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요런 데는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아래쪽에 전선이 생기는 그림을 보고 이 아래쪽에서 기온의 변화와 비가 내리는 그런 강우의 현상을 어떤 강우의 패턴을 보이는지 어떤 구름이 생기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건 10번 언제 저기압의 특징 설명하시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1번 일기예보 과정. 일기예보의 과정은요, 먼저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죠. 먼저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한번 예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기예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교과서 페이지 수가 바로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예요. 여기에는 일기예보 자료 수집을 위해서 기상 레이더를 쓴다, 혹은 바람과 다음에 풍속을 측정한다, 다음에 인공위성을 쓴다,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과정의 자료 수집, 분석, 일기예보를 하는데 11번 볼게요. 12번 일기예보 기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해서 일기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분석을 하면 일기도를 그립니다. 이 일기도에 무엇이 들어가냐? 일기도 기호가 들어가죠. 대충 다시 그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인천을 봅시다. 인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 지역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구름의 양을 나타냅니다. 동그라미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맑음, 색칠이 반만 되어 있다 하면 구름이 반 정도 있다, 색칠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 구름이 껴 있다, 하늘 전체가 구름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구름의 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막대기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막대기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가는 데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막대기 위에 다시 막대기 하나 놓을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가 바람의 풍속이고 막대기 하나가 5m/s의 바람 속도예요. 또 막대기 반짜리는요 2m/s예요. 물론 2.5m/s여도 되지만 2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7m/s가 되겠죠. 막대기의 방향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시가 동서남북 보시죠? 북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남쪽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한이라고 하죠. 다음에 여기가 동해, 여기가 서해, 여기가 남해가 되겠죠. 북쪽. 우리 통일대로는 똑같이 이쪽이 또 그래도 북쪽이 되겠죠. 똑같이 제가 대충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이곳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는 2니까 12m/s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제 날씨 기온을 적을 거예요. 이 옆에 날씨 기온은 이런 것들이 있죠. 안개입니다. 석삼자 모양이지만 안개. 이거 소나기. 네. 이거 매우 번개가 친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점 찍는 거, 비가 내린다. 이런 거,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눈이 내린다. 이런 표시가 일기도 기호로 여기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는 12m/s의 아주 좀 센 바람이 부는데, 눈이 내리는구나. 눈이 내리니까 구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색칠도 되어 있을 수 있겠죠. 바람은 서풍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남풍이고요. 다음에 소나기고요. 다음에 5m/s의 바람이다. 죄송하고 7로 붙일게요. 7m/s의 바람이라면 동그라미 그리고요. 남쪽으로 그리고요. 막대기 하나에 이자 그리면 되겠죠.
소나기 표시가 요거니까 삼각형에서 요 점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아, 소나기 표시 제가 잘못 알았네요. 소나기 표시는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네요.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시들을 기호를 딱 알아서 여기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가 필수라고 되어 있으죠. 이 단원 종합 문제 여러분들 특히 앞단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단원은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1학기 때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다시 이번 중간고사 때 마저 배운 거기 때문에 앞단원 내용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압의 값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되니까 단원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